네. 그러면 이제부터 알아볼 거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경우에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신뢰도가 더 낮아질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결정해주는 몇 가지 변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신뢰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뢰도는 개인차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사람마다의 어떤 성향이나 능력 차이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에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 개인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분산이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신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검사 점수들 간의 차이가 얼마나 개인 간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느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개인의 차이가 없다 라는 얘기는 아예 우리가 신뢰도를 추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완벽하게 개인차가 없는 경우는 흔치 않을 테니까 개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랑 적게 나는 경우 신뢰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이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를 이제 확인해 본다라고 봤을 때, 과거 학생들의 수행을 바탕으로 그것만 가지고 이 시험의 신뢰도를 재는 경우와 전국의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뢰도를 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신뢰도는 기본적으로 뭐냐? 전체 사람들 사이의 점수 차이 중에 이 사람들의 능력, 진짜 그 능력치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분산이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를 보는 게 신뢰도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과학고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실력 차가 크지 않겠죠. 별로 상대적으로 일반고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선발을 해서 제한적인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얘들끼리도 점수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을 보면 점수 차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얘들도 점수 차가 나오긴 나오는데 얘들은 개인의 실력 차가 상당히 적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시험을 보면은 점수의 차이가 좀 나오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왜 나오는 거겠어요? 네, 컨디션 같은 거 혹은 문제를 조금 잘못 이해한다던가 누군가가 그날 건강이 안 좋다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그냥 유난히 딱 그것만 못 봤다던가 뭐 이런 되게 그 사람의 실력과는 별로 관련 없는 요인들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이들이 얻어낸 차이는 실제 이 사람들이 진짜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우연히 혹은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어떤 현상 때문에 생긴 점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에는 신뢰도가 되게 낮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 간의 분산이 되게 적으니까 당연히 그럼 나온 결과는 애들의 실력 차가 아닌 거고 다른 어떤 우연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되게 신뢰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일반고의 경우를 보죠. 일반고의 경우에는 애들의 실력 차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이 실력 차가 분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어떤 점수의 차이에서 애들의 실제 실력 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점수 중에서 얘들의 우리가 궁금해하는 개인의 실력 차에 대해서 얻어진, 즉 진점수로 얻어진 이 분산의 비율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사람들 사이에 나온 점수의 차이는 대부분이
얘들의 실력 때문에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신뢰도가 되게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뢰도를 얻어내려면 상당히 수준 차이나 혹은 상당히 의견의 차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검사를 실시를 해봐야 이 검사가 신뢰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되게 고만고만하게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면 신뢰도는 되게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많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도 신뢰도 같은 거를 낼 때 어떤 특정 클래스의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점수를 얻는 거, 이런 부분이 많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비교적 생각도 비슷하고 배경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지적 능력도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게 시켰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뢰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개인차가 있는 상태에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문항수예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문항을 잘 만들었다, 앞에서 얘기했던 문항 작성 원리 같은 걸 잘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문항수가 늘면 대체적으로 검사 점수의 총점도 커지고요. 표준 편차도 증가하죠. 자,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점수의 분산이 커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개인 간의 점수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죠. 문항이 적을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점수 차이가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험을 한 문제로 본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잘 구분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커지죠. 그 문제가 되게 쉬우면 다 맞춰서 또 구분이 안 되고, 어려우면 다 틀려서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즉 전혀 개인차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항수가 늘면 분명히 사람 사이에 더 맞추는 사람, 덜 맞추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점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수가 늘고 전체적으로 분산이 증가가 되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즉, 이 점수의 의미가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실력 차이 혹은 의견 차이에서 이 점수가 만들어져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스피어만이 만들어낸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수치가 넣는 걸, 뭐 공식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자, 수치가 들어갈 때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자, 공식을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수치가 문항이 개수를 늘리면 분명히 신뢰도는 늘게 돼 있어요. 이 공식상으로 봤을 때. 근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문항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점점 증가되는 신뢰도가 별로 커지지 않아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문항이 아주 적었을 때는 비슷한 문항들을 몇 개 더 개발해서 넣으면 신뢰도가 쑥쑥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문항이 어느 정도 개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문항을 상당히 많이 투입해도 증가되는 신뢰도는 점점 생각보다 별로 커지지 않게 돼요. 즉 문항을 만든다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저게 쥐어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항을 더 만든다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문항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린 이 공식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내가 원하는 신뢰도는 몇 정도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 문항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혹은 문항을 그거보다 좀 줄이면 내가 원하는 신뢰도보다 월등하게 신뢰도가 떨어지는지를 한번 몇 경우의 수를 보셔서 생각보다는 몇 개 이상의 문항을 늘려도 내가 원하는 신뢰도만큼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 계속 문항만 주로 느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문항을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신뢰도가 높아진 정도 선까지만 문항을 늘린 다음에
더는 문항을 이제 더 추가적으로 안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자, 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한 문항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점수 차의 범위를 늘려주는 문항 반응의 숫자를 개수를 늘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늘 얘기했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얘기가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즉, 당신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예,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안 쓰죠. 하지만 리커트 5점 척도를 쓰면 반응을 5개로 늘릴 수가 있어요. 5개 중에 하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써요? 애들의 반응에 전체적인 분산이 증가하겠죠. 즉 검사 점수의 상당 부분을 개인 간의 애들의 의견 차이 때문에 얻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가능해져요. 즉 아이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이 반응수를 늘리면, 척도의 크기를 늘려주면 아이들의 실제로 의견 차이 있는 애들의 점수가 실제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5점 척도, 3점 척도보다는 5점 척도가 더 좋고요. 자, 근데 5점 척도보다 7점 척도가 더 좋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전체적 분산이 늘고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만약에 7점 이상으로 척도 늘릴 때, 그럼 뭐 9점 척도나 11점 척도라고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들이. 그러니까 7점 정도까지는 보통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분산도 커지고요.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근데 그 이상으로 늘려보니까 더는 증가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답을 볼때 막 11점 척도 중에 판단을 한다. 안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네. 실제로 너무 답변, 인간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11점을 줘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여기저기에 일관되게 반응을 보이지 못해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을 거예요. 그냥 11점 척도를 주면은 아마도 1점에서 10점 사이에서 반응을 시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1에서 10점, 0에서 10점까지야 11점 척도인가? 뭐 지금 이렇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5, 6, 7 정도 선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가 점수를 좀 크게 내야지라고 해서 막 10점 이렇게 해도 그렇게 계속 크게 못하고 결국은 다시 점수를 줄었다 늘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를 늘려주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점수도 실제로 다르게 나오게 해주는 기능이 7점을 넘어가니까 보통은 잘 안 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반응을 못 해주더라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항 반응 수가 커지는 건 좋은데 일정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오히려 신뢰도 증가 효과가 안 생긴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리커트는 대부분 5점이나 7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검사 유형에 따라서도 신뢰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면 속도 검사 같은 경우에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속도 검사로 제일 아마 익숙하신 건 지능 검사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지능 검사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자, 난이도가요, 지능 검사 문항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특히 앞부분 되게 쉽죠. 근데 좀 뒤로 가면 어때요? 문항도 조금 어려워지고, 그리고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제한 시간 안에 거기까지 못할 수도 있죠. 특히 시간 안에 몇 개까지 풀어라라고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 내에 다 못 풀 수도 있는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최대한의 속도를 내서 뭘 풀어라 라는 검사가 있을 경우에는요,
자, 이 경우는 신뢰도 낼 때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신뢰도를 내는 방법 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분 신뢰도예요. 검사를 반을 딱 쪼개가지고 전반부 검사 점수랑 후반부 검사 점수의 상관도를 내는 건데요. 자,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푸는 검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전반부는 누구나 풀었을 거잖아요. 근데 후반부는 다 푼 애도 있겠지만 많이 못 푼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나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쪽 검사 점수가 일반적으로 더 높고 뒤에 쪽 검사 점수가 되게 낮아지겠죠. 둘 사이의 관련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되게 낮은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반분법을 쓰는 것은 되게 좋지 않죠. 굳이 만약에 반분법을 써야 된다면 반을 정말 앞에 거 뒤에 거로 자르면 안 되고 짝수월수로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뒤에 일정 부분부터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못 푼 짝수도 있고 못 푼 홀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못 푼 점수가 양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둘의 상관을 내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검사 재검사법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검사 재검사법을 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시간 안에 풀게 하는 거지만 어차피 앞에서도 몇 문제까지 풀다가 못 풀었을 거고 뒤에서도 몇 문제까지 풀다가 못 풀었을 거예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 큰 차이는 없을 거죠. 그래서 검사 재검사법 같은 경우를 쓸 때 역시 전체적으로 검사 재검사법의 신뢰도가 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에서 또 한 가지 볼 것 중에는 이제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가 있죠. 자, 역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간 부족보다는 진짜 내가 그거를 풀 방법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 경우에도 좀 실제로 준비를 해봐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 한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만약에 문항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뒤로 가면서 만약에 높아진다. 그럼 역시 이 경우에도 검사를 반을 끊어서 전반부, 후반부로 해가지고 보게 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짝수홀수 같은 것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고요. 검사 재검사법 같은 걸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답을 알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측정 오차는요, 신뢰도 추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검사 재검사법 같은 경우는요, 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검사 재검사는 한 번 검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또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 검사라면 시간이 지나면 내 능력이 상승하죠. 물론 떨어질 때도 있죠. 머리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늙으면서 전체적으로 머리가 나빠지죠.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나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격 검사나 성향, 태도, 취미 검사도 이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검사 재검사법을 썼을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방식의 신뢰도 검사 방법에 비해서 좀 신뢰도 값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내적 일관성법, 문항과 문항들끼리의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시기에 푼 문항들끼리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지를 본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인간이 변하는 것들을 되게 상대적으로 반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검사 재검사법이 보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적게 나오고요. 자, 반면에 반분법이나 혹은 동형검사법들 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보통 동형검사법이 검사 재검사법보다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동형검사는 이 방식이 같은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A타입 검사, B타입 검사를 만들어서 같은 시기에 풀게 해서 같은 사람이 둘 사이에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가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신뢰도 값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두 개가 다른 검사다 보니까 문항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완벽하게 같은 뉘앙스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동형법도 상대적으로는 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문항 제작 같은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긴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문항을 많이 만들수록.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방법은 내적 일관성 방법이요. 보통 크롬과 알파 같은 방법을 써서 쓰는 내적 일관성 방법을 쓸 경우 각 문항들끼리의 이미 만들어 놓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항들끼리의 관련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오차가 발생될 상황이 가장 적죠. 시간이 변해서 생길 오차도 없고요. 그리고 문항을 너무 무리해서 몇 배로 만들다 보니까 표현 같은 게 달라지면서 생길 수 있는 오차도 가장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적 일관성 방법이 측정 오차가 가장 적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검사 재검사법인데 한번 이제 학교 시험처럼 한 번 딱 시험을 보고 나서 애들끼리 서로 다 맞춰보고 뭔 책 찾아보고 다 알게 되고요. 뭐 이런 경우라면은 신뢰도를 냈을 때는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때는 개인차가 되게 크다가 두 번째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다 만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신뢰도가 또 정말 비정상적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검사 재검사법인데 너무 짧게 검사하고 몇 시간 뒤에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앞에 내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성격 검사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 앞에 내가 했던 반응 그대로 두 번째에도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둘 사이의 점수가 완벽하게 일치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신뢰도가 1.0 거의 100%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도하게 신뢰도가 또 높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다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기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거는 내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앞에 했던 반응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효과인 거죠. 자, 이런 몇 가지 효과들 때문에 신뢰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신뢰도 자체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신뢰도 추정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트위터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